이 자리가 원래 제가 그 학부생들이랑 그 서양 정치사상 수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정치 지도자 과정 원우님들하고 같이 강의하게 돼서 좀 약간 남다르고 좀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나눠드렸던 자료는 제가 2페이지짜리 쓴 거는 모 일간지에서 최근에 정치학 고전과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제가 쓴 건데 아직 안 나갔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릴리스한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짧게 제가 그 전에 썼던 한 10여 년 전에 썼던 책의 첫 번째 챕터라서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의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시라고 드렸었는데 딱히 안 읽으셨어도 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정치 철학에 대한 겁니다. 정치 철학 누구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당신의 정치 철학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막상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평상시에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약간 딴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서양 정치 고전을 통해서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갖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 과정에 들어오신 건데요. 정치를 보는 관점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정치 현상에 주목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마치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도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예컨대 줄기를 보고 나뭇잎을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탄핵 인용,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이런 것들 우리가 비교적 가까이서 경험하고 지금 관찰하는 그런 정치 현상이라고 한다면, 자, 카메라의 줌을 좀 이렇게 줌 아웃 해갖고 멀리 시간의 흐름을 좀 멀리 들여다보면 우리 국가의 탄생이 어떠했고 또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기 이전엔 어떠했으며, 또 좀 더 멀리 줌 아웃을 하면 동아시아가 어떠했고 세계 전체는 어떠했으며 그 전에 유럽 국가들은 어떠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 아웃의 이 렌즈는 어디까지 가냐면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큰 이 관점으로 정치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뭐가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양 정치 고전에서는 소위 2500년을 흐르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도대체 왜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단의 문제는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계엄을 선언한 그 사태가 정말 위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지금 이제 되돌아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 이제 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당시에 딱 들어갔을 때는 사실 그게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를 금방 단박에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 지금 여기 써 있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크라이시스의 어원이 되는 것인데, 이 크리시스는 단지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공공한 상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정치 철학은 어떤 그 중요한 위기의 국면에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정치 철학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어떤 계엄 상황이나 또 탄핵에 대한 그 논의도 사실 그것이 과연 일상 정치의 일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예외 상황이었는지, 또 예외 상황을 판단할 주체는 누구인지, 그것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우리 헌법인지, 만약에 헌법이라면 그 헌법을 판단할 최종적인 그 이 주체는 누군지, 헌법재판관이지만 헌법재판관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인지, 근데 국민의 의사가 만약에 헌법에 반한다면 그럼 그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 판단의 문제가 이제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하기 위한 것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치 철학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 길게 보면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그 낙후되어 있어? 이런 그 이제 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정치 철학의 두 번째 목적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개선해야 된다,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은 것이요. 무엇을 낫게 만들려면 어떤 기준으로 낫게 더 좋게 만들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예컨대 그것이 자유일지 아니면 복지일지, 풍요일지, 평등일지, 평화일지,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야지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이제 정치를 낫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올 텐데, 사실은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소위 첫 번째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서양 정치 고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대인의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근대인의 사고는 어떤 거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적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다.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보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와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면, 그 다음은 어차피 나아질 거니까, 자, 그럼 나아지는 걸 좀 더 빠르게 해보자. 그 빠르게 하는 수단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사실은 근대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한 단면 중에 그 하나라면, 또 다른 단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나아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 혁명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 바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지자. 또 하나는 나아지는 과정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또 이제 뭐 후퇴와 퇴보도 있으니까 가급적 후퇴와 퇴보를 좀 자제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지자라고 하는 사고를 갖는 단면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수적인 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신중한 것, 그리고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근대 이후에 우리가 계속 조금씩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 조금씩 이제 스며들어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냐면, 자, 세상은 어차피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제 과정을 밟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자유나 평등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다른 쪽은 오히려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쪽을 더 중시하기도 하고, 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냥 세계가 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보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제각각이다 라고 하는 사고도 하게 됐습니다. 이건 19세기 말부터 하게 됐던 건데, 대표적인 것이 그게 이제 니체 같은 역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각각이니까 가치의,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라고 할까요? 가치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설정할 수 없는 거다. 원래 이제 그 국가마다 혹은 문화마다 제각각인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제각각인데 무슨 나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아진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어떤 진보를 생각하는 것인데, 다 제각각 가치가 다르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근대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다른 사고들의 편린들을 다 동시에 갖고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됐든 혁명이 됐든 빠르게 그 진보와 계몽을 통해서 뭔가 정치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과정도 중요하니까 굉장히 천천히 신중하게 실천적 지혜를 갖고 천천히 나가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혜를 소중하게 잘 갖고서 진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건 다 안 되는 거니까 다 상대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철학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에 옳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어떤 방향이 됐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치 철학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정치 철학의 그 방식은 과거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 사상가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 철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어떤 철학사의 전통이 있고요. 거기에는 뭐 제가 주로 연구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투키디데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있고, 뭐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뭐 이슬람의 중세 알파라비나 아베로이스 같은 중세 철학자들도 있고요. 근대의 뭐 여러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니체 같은 근대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겁니다. 꼭 지적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2500년 전에 플라톤을 이제 공부한다는 것이, 또 그것을 연구하고 뭐 발표한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정치철학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했느냐를 내가 배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 2500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인간사의 보편적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굳이 플라톤한테까지 가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근대적인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사에서 또 모든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진리를 전제로 정치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철학의 목표에 훨씬 더 부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린 것처럼 그 보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는 뭡니까? 가치들이 어차피 다 다르니까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뭐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식의 접근인 거죠. 그것이 아닌 탈상대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정치철학의 목표이고요. 따라서 그냥 적당히 진리를 그냥 그 잠정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정치철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서양 정치 고전은 사실 2500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그냥 각각 다른 역사적인 국면에서 다른 정치철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보편적인 그리고 초역사적인, 또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치철학을 탐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 철학의 목표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규정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차근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아까 뭐 그 고대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어떤 보편적 진리의 접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정치 철학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철학은 어쨌든 정치하고 철학의 결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철학의 결합이죠. 그래서 먼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오랜 전통, 정치 철학사의 오랜 전통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되기 이전에 정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정치의 출발점이겠죠, 당연히. 그죠? 공동체 안에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자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 참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관점에서 그 정치를 규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어떤 벌꿀이나 무슨 원숭이들처럼 그냥 모여갖고 자기네들이 군집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따라 나오는 이제 문장은, 인간은 로고스, 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벌꿀이나 뭐 원숭이도 일종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고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로고스, 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의 특징은 단지 어떤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뭘 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사소통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안에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것이 우리의 공동선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 유익한 것을 도모할 때, 추구할 때 어떤 것이 정의로운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단순히 모여 산다는 의미의 정치적 동물이 아니라 커먼 굿, 저희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커먼 굿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것이냐, 정의롭게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지금 어쨌든 공동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특징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단지 여하이 그냥 이러저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미 정치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치의 운영을 이제 조금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 것 같습니까? 결국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갖고 이제 과거에는 일종의 정체라고, 레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면 왕정이고, 소수가 지배하면 과두정이고, 다수가 지배하면 민주정이다. 뭐 그런 도식이 있죠. 그걸 이제 정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다른 종류의 정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각을 거기 이제 적용을 하면, 여러 종류의 정체 중에서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이 성질을 가장 잘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따라 나온 질문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종류의 정체가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인간한테 인간다움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공동체의 유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의미로 하자면, 무엇이 최선의 정체냐, best regime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고대 2500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런 정치 철학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답은 뭐죠? 민주정이다, 이거 아닙니까? 민주정이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500년 동안 있어왔던 그 정치 철학자들의
그 이제 사상가들 모아놓고 아마 얘기를 하면 아마 이 단박에 그래 맞다 민주정이다라고 답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민주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고대에부터 계속 있었고 우리의 민주정이 그들의 민주정하고 뭐 어떤 그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긴 하지만 정말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베스트 레짐, 최선의 정체로서 의심할 바 없는 정체가 정말 민주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정치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정치 공동체가 잘 이제 성공적으로 이게 소멸하지 않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고요. 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의롭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조금 이제 옆에 놓아놓고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 자체, 유지되는 것 자체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점을 소위 지배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키아벨리나 뭐 홉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그런 입장에 서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정치 공동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유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유지돼야 된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상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치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두 개로 하나는 어찌됐건 정치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지상과제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것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를 이상주의라고 얘기하고 전자를 현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치는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고 조금 옆에 놓고요. 아까 이제 정치 철학을 얘기하려면 정치하고 철학을 이제 따로따로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합쳐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뒀다고 치고요. 이제 철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철학은 사실은 원래 정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철학은 말 그대로 필라소피아라고 하는 것은요. 소피아에 대한 플로스입니다. 소피아는 지혜죠. 그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사랑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좀 해 아니면 그냥 나 좀 지혜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욕구로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철학이고요. 그렇게 전제했을 때 그러면 뭘 그렇게 어떤 것에 대한 지혜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것에 대한 지혜냐고 하냐면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향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다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첫 번째 써놓은 것처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이상학 첫 번째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판테스 안트로포이 투 에이데나이 오르곤타이 후게이 이게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인간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싶은 것의 대상이 뭐냐? 다. 모든 것에 대한 다.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것이죠. 그럼 그건 우주 전체가 될 수 있고 도대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끝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지금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물리학자도 우주의 그 첫 번째 출발점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전체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에 비해서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낸 그 지혜는 대단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욕구 때문에 계속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철학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이렇게 치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아니,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냐? 뭐 이런 거죠. 그거 당장, 물론, 그걸 알아갖고,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먼 얘기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알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쓸모없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죠. 쓸모없고. 그런데 이제 이 쓸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게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원래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소위 쓸모라고 하는 것,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맞냐라고 이제 다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철학자들은, 난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나 그냥 알고 싶어. 이겁니다. 그 대상은 무궁무진하고요. 자, 이게 일단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철학은 그래서 사실은 정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정치는 뭐라 그랬죠? 정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인간이 정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방식의 통치를 하기 위한 것, 이것을 이제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철학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한 앓을 추구하는, 그것도 저항할 수 없는 욕구로서 앓을 추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와 철학이 결합한다고 했을 때 이 결합은 굉장히 사실은 애매하고 어정쩡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기하는 질문은, 첫 번째, 정치는 굳이 뭐하러 철학을 쳐다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철학에 관심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은 정치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삼라만상에 대한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정치가 철학을 이제 기웃거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정치 공동체를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여하의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운영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방식인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그냥 우리끼리 이게 그냥 맞는 거야라고 합의한다고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철학이 사실은 전혀 정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쪽에 추구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정치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다수가 이건 옳은 것이라고 그냥 합의하고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을 쳐다보고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사실은 정치는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의 관점에서 철학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니네 지금 그렇게 모여서 합의한 게 보편적 어떤 절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건다고 한다면 정치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그래서 그 정치가 철학을 좀 기웃거리고 뭔가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것하고 철학이 개입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이제 정치와 철학의 애매한 이제 그 조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지식이나 알을 이제 동원할 필요는 있지만 지식이나 알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이 절대적이고 옳은 것인지를 파헤쳐서 끝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특정한 시점에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철학은 아직 우리 그 확실하지 않잖아. 계속 또 찾아봐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이제 철학하고의 그 조화가 있고요. 정치 입장에서. 자, 반면에 그럼 철학 입장에서는 정치를 도대체 왜 관여하냐라고 할 때, 아까 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안하고 별로 관계없이 훨씬 더 그거보다 초월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왜 관심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자기도 철학자 본인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사안도 철학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모든 문제 중에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치는 빼놓고 나머지 것에 대한 알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분 관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더 뭔가 그 정치와 관련해서 철학자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정치가 철학을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을 좀 따박따박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계속 아주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시각이 정치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시선이. 이게 철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포맷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치와 철학이 결합된 방식을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요. 지금 아까 정치의 어떤 그 분위기와 철학의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두 개가 결합된다면 둘 중에 한쪽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죠. 일종의 정치철학은 정치와 철학의 샷건 매리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강제 결혼입니다. 강제 결혼. 샷건을 들고서 결혼할래요. 강제 결혼. 정치 쪽에서 철학을 데려와갖고 강제 결혼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정치는 일정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합의가 지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지식이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식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니까 철학을 이제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 주도하에서 정치 철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철학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정치 철학 얘기할 때 좀 철학적으로 해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정치를 해봐. 이런 식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정치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주도해서 철학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런 의미의 정치 철학인 거죠. 정치가 주도한 샷건 매리지. 정치가 주도한 강제 결혼. 자, 그런데 만약에 정치 철학을 철학이 이제 주도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철학이 주도하는 정치 철학은 정치가 원하는 지식을 고분고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아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어떤 이 삶의 대상에 대한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걸 좀 자신의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정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치 철학인 거예요. 이건 아마 굉장히 낯선 의미의 정치 철학일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하고 싶은데 이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곱지 않을 테니까 적당히 뭔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철학을 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2500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왔던 정치 철학의 의미는 19세기, 20세기 정도에만, 그러니까 몇백 년이죠. 몇백 년 동안만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정치 철학. 첫 번째, 정치가 주도한 정치 철학이었고,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한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은 지금 이 두 번째 의미의 정치 철학으로 철학자들은 철학을 해왔습니다. 그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 철학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자, 그게 이제 정치 철학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의 정치 철학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런 전혀 다른 의미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어떤 의미하고 연결될지는 조금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크게 이제 그 정치를 보는 시각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이라서 이건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 철학, 서양 정치 철학의 두 개의 전통인데 하나는 정치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걸 정치 현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뭐 정의나 어떤 그 절제 뭐 이런 그 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그런 거는 그런 도덕과 관련된 것은 그냥 말뿐인 것이고 사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위선 없이 존재하는 정치 현실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선이나 어떤 그 말뿐인 것을 제외하고 보면 인간은 대단히 사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군주로서 인민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점은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정은 봐라. 주변에 보면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무리 잘해줘도 늘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굉장히 신의를 지키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사악한 건가요? 아니면 선한 건가요? 양쪽 다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내세운 경험적 사실을 갖고 그것을 인간 본성으로 치환했습니다. 인간 본성으로 치환하고 인간 본성으로 치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 그 인간 본성으로 치환된 것으로부터 다시 이제 도출되는 것이죠. 그건 사실 진짜로 경험적으로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인간 본성은 사악하다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이제 그 도출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그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유지되는 것. 이때 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공동체의 운영에서 혹은 그 이제 번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그 수단이 설령 단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정의롭지 않다면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치적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상주의자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도 이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롭게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정치적 사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마키아벨리가 정치적 현실주의를 그 이제 대표하고 있고요. 플라톤이 정치적 이상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아주 짧게만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마키아벨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그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작 마키아벨리 본인은 사실은 그렇게 마키아벨리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 본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마키아벨리즘, 그런데 뭐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주의적인 입장이나 어떤 인간 본성은 사실은 굉장히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본인은. 따라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현실주의를 만약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한테 이제 환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환원론의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현실은 대단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치 지도자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중한 판단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플라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상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플라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정치를 이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 이상적으로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의롭게 정치 공동체를 정의롭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플라톤에 대한 오해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플라톤은 그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실천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멋대로 그냥 이상만 내던져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플라톤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이상주의 전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플라톤에 대한 오해는 이런 겁니다. 철학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만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철학이고,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철학이 정치를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철학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혜가 없는 그냥 무리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인데, 전형적인 오해라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그런 이해가 전형적인 오해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저작 안에 이제 동굴의 우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굴의 우화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여기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처럼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림자를 보고 있죠. 이 그림자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벽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인형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불빛이 있고요. 근데 이건 뭘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제 이 우화를 플라톤이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공동체에서, 아까 정치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요. 정치 공동체 안에서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기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를 우리가 운영할 때, 이번에는 뭐 탄핵을 할지 말아야 될지, 혹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번 대통령을 누구 뽑아야 될지, 그 다음 뭐 미국하고의 통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을 보고 있는 그것이 뭐하고 같냐면, 마치 이 그림자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서. 그래서 사실은 실체가 아닌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합의도 하고, 누가 옳고 그러냐고 뭐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공동체 운영 방식이라고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묶여 있어갖고 이러다 죽는 거죠. 저러다 죽는 거죠. 근데 평생 묶여 있어갖고 모르는데, 만약에 이걸 풀고서 뒤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까 죄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풀고서 나와서 뒤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봤던 이 그림자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인형들이 지나가는 거였고, 여기 불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그때 뭐 토끼가 나오고 뭐 사자가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면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토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자가 나와. 맨날 그게 규칙이었어.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알고 봤더니 이게 뒤에 있는 이제 누가 들고 다니는 인형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뚫고 나가서 그 다음에 동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정말 빛의 세계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빛의 세계가 있는 거다. 나가봤더니 정말 뛰어노는 토끼가 있고, 뭐 뛰어다니는 말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고. 이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식이 옳다면 이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번 정말 이제 제대로 된 토끼나 뭐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다시 여기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면 철학자가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다시 이제 정치공동체에 들어와서 너희들 그거 다 틀렸어. 지금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라고 이제 지시하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제 소위 철인왕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철인왕, philosopher king이라고 하는 철인왕. 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플라톤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정작 플라톤이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냐면요. 정작 플라톤이 의도한 바는 자, 이 바깥에 동굴 바깥에 나간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진리의 세계를 보고 빛의 세계를 본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발적으로 절대 이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하러 여기 가서 정치를 합니까? 정말 자기가 아까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했던 이 지혜를 그 욕구했던 지혜를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너무나 황홀한 지경입니다. 동굴 바깥에 이 빛의 세계는 거길 지금 왜 들어갑니까? 이 정치를 왜 합니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인 왕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에 쓰여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거. 강제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를 강제로 이제 끌고 가서 철인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무슨 패러독스냐면 이 철학자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공동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플라톤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치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철학자가 여기 와서 우리한테 강제로 와갖고 이제 통치를 한다? 누가 철학자를 강제하죠? 누가 철학자를 억지로 끌고 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어서 지금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철학자는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온다? 이런 포맷이거든요. 이런 포맷인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포맷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무도 철학자를 강제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플라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면 플라톤의 작업은 철인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학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할 거다 하는 것이 정치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철인왕의 주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철인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누군가 강제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아무도 철학자 강제할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은 철인왕은 안 나올 거야. 이겁니다. 철인왕은 안 나올 거야. 철학자는 가만 놔두면 절대로 통치하려고 들지 않을 거야. 이게 플라톤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플라톤이? 나 그냥 철학할 테니까 놔둬 좀. 이건 철학할 테니까 놔둬. 그런데 이걸 거꾸로 우리는 철학자가 통치할 줄 모르니까 소위 지식연 하는 사람들이 정치 가까이 오는 것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절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위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위험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플라톤의 철인왕에서부터 이제 근거 지우는데 플라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갖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오해는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 특히 20세기 중반에 이제 권위주의를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권위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철학자한테 돌려놨던 그런 태도에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칼 포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몇천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을 하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철학 계속하게 놔둬. 이것만 하는 것이 정치 철학이었는데 마치도 철학이 적극적으로 와갖고 지배할 것을 경계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굉장히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해에 굉장히 오히려 익숙합니다. 그런 이해에 익숙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는. 따라서 정치 철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정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번영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치가 철학이랑 상관없이요. 정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한다면 정의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철학은 정치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철학과에 있는 그 철학과 교수들이 정말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철학의 전통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정치와 철학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어느 정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어떤 지식이나 지혜하고 완전히 별개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합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철학이 직접적으로 와갖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철학은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놔둬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주 쓸모없어서 나를 핍박하진 마 정도의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와 철학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장관계에 있는 거죠. 긴장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식의 이제 정치 철학을 전제하고 우리는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치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정치와 철학의 긴장을 전제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크리시스,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아까 이 쓸모없이 보이는 철학의 존재를 공동체 안에서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정치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개선의 방향이야. 이게 지금 올바른 판단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지적해 주려면 저쪽에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룹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그럼 그 존재가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그 가르침을 주지 않더라도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걸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한테 유일한 공간은 사실은 대학입니다. 사실은 대학인데 우리 대학이 이건 좀 약간 다른 말씀입니다만 우리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유용성을 줘야 되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 이런 철학이 정치를 위해서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철학은 쓸모없는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정치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만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근대 이후에 계속 지속되어 왔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레오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식으로 이제 그 철학을 20세기에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관련된 그 책을 제가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 정치 철학에 대한 그 이해는, 정치 지도자는 사실은 정치 철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까 진정한 의미, 아까 두 가지 정치 철학의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치 철학은 그냥 정치 입장에서 철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학 입장에서 철학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정치 철학의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의 정치 철학은 정치 공동체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쪽에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철학이 그래도 어딘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도가 이제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저쪽에 정말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지 않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정치 지도자는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그러면 좀 우리의 시각을 다시 이제 줌인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어떤 부분들이 정치 철학의 존재를 전제해서 정치 지도자로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네 가지 쟁점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과잉론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과잉론의 의미는 뭐냐면, 민주주의라고만 이제 앞에 걸어놓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럼 그 다음 그 싸움은 누가 민주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통 안에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집어넣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주적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단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미 그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 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 않다. 어떤 디마크러스인지, 누구의 디마크러스인지가 이제 중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양한 가치를 포함시킨 그런 컨테이너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정치의 종류 중에 하나죠. 다수가 지배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수가 지배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다수가 지배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의 실현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대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화는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은 대표를 뽑으면 그들이 소수지만 좋은 그 지식을, 정보를 갖고 그래서 잘 자기네들끼리 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근대적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대적인 신화예요. 근대 이후에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정보와 수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다. 정보를 갖고 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이제 이 민중들은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신뢰하나요? 대표들이 모여갖고 수기하는 것을 신뢰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테네 민주정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엘리트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트가 우리보다 똑똑하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우리가 지켜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트들끼리 아주 적당히 경쟁을 붙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아테네에서 주로 이제 경비를 사용할 때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니까 삼중 노선 쓰는 그 군비 자금하고 매년 디오니시우스 제전을 하니까 축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그 이제 세금이 필요한데 일반 민중들은 그 세금 낼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무기상들 뭐 이런 금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 민중들은 그 부자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언제든지 이 부자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그 대중들이 그 민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 이번에 우리한테 필요한 자금이 얼마면 자 누구한테 얼마 내 이렇게 지목합니다. 이번에 부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가 내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강압적이라기보다 안 내게 되면 이제 한번 찍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편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 뭐랄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지목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아니 민중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부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토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데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버패싱처럼 다 그냥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받으면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오케이, 내가 돈이 정말 많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냥 군말 없이 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돈 많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것 봐라, 내가 많지도 않은데 나한테 이렇게 넘긴다. 이러면 이 사람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냐? 오케이, 네가 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나한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다 내고 내 나머지 재산하고 너 현재 있는 재산하고 맞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케이, 내가 정말 부자면 내 거 내고 올해 거 내가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내고 나머지 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하고 너 현재 있는 재산하고 맞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카운터 어택이 올 수 있으니까 함부로 아무나한테나 이렇게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장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테네 민중들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스마트한 거죠. 이 스마트한 거는 뭐냐면 대중들은 정보도 없고 뭔가 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엘리트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것이라기보다 대표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근대 이후에 어떤 신화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입장이 사실 여러 가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법치에 대한 법치의 문제도 2,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불합리하게 그 처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친구가 탈옥을 권유했지만 자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테네에서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법을 갖고 내가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걸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기 판결이 옳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갖고 법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인 거죠. rule by law하고 rule of law가 종종 혼용되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막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결국 rule by law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정말 법 자체에 대한 존중이고 어떤 것이 법을 자기의 어떤 권력의 수단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법의 지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그것이 법의 지배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법을 통한 자기 권력의 추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으면서 법의 지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법에 의한 지배를 한 건 아닌 거죠. 그죠? 법 자체에 대한 존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헌정주의 문제인데 헌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근대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상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를 갖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그 헌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 원본주의, 오리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87년대 만들었고 미국 헌법은 18세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생활상을 이해하겠냐. 따라서 그 헌법 그 초안자들의 의사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날 재해석하는 것. 그래서 마치 헌법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의 의미로 다시 이제 재해석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재해석한다면 그럼 재해석하는 것이 만약에 다 합의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전히 또 만약에 오리지널리즘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의사를 도대체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 미국의 경우는 제퍼슨이 어떤 생각을 했고 메디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이제 따져 묻는 것이 이제 오리지널리즘의 이제 관건인데 그거 갖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여기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정치의 사법화 문제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뭐 아주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이유는 정치 안에 더 이상 찾을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안에 더 이상 찾을 권위가 없으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법이니까 정치 사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도 권위가 더 이상 없으면 그러면 이제 붕괴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보루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 안에 권위가 없으니까 찾을 권위가 그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이제 추락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치 사법화의 한 일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의 정치화는 아까 사법은 사실 정치하고 별개로 법리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그것의 일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보다 사법의 정치화가 훨씬 더 심각한 그 문제인 거죠. 정치가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법 질서를 찾는 것이냐라고 할 때, 뭐 다시 이제 고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2페이지짜리 쓴 그 글에 잠깐 소개했던 것인데, 소크라테스로 돌아가면요. 소크라테스는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워낙 뭐 진영이 많고, 워낙 이제 사람들의 주장이 분분하고 또 각 개별적으로 그 입장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크라테스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소크라테스는 그 용기를 가졌고 그래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남겨놓은 어떤 그 의미는 어찌됐든 진영과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라고 손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유주의 문제인데요. 자유주의 중요하고 또 궁극적으로 사실 근대 이후에 이제 인간이 사회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든 근본적인 동기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국가,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자유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자유가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시민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한테 넘겨주자 라고 하는 식의 합의나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종종 잊는다는 거죠. 종종 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고대 아테네로 다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테네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편 추방제. 이 도편 추방제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 이제 적어내면 10년 동안 이제 이 도시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요. 자, 아테네 대중들한테 이제 매년 물어봅니다. 매년.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올해는 도편 추방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쓰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도편 추방을 하는 대상은 이 민주정을 해치고 누군가 이제 참주가 돼갖고 우리를 이제 민주정에서 참주정으로 끌고 갈 사람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주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들은 종종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도편 추방을 올해 해야 될 걸 말까요? 이제 누가 첫 번에 물어볼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우리 중에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있나?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물어. 두 번째 이제 쓰라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오면 자, 보세요. 한 10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10사람이 여러 사람의 인기가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다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주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 몇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10명 중에 다수가 나온 그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10년 동안 나가야 됩니다. 억울한 거죠. 자기는 참주가 될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민중들이 다수가 그 아테네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가라. 10년 동안.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방식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민주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누군가 어떤 정치 지도자한테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감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크라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한 그루의 나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그것도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정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동시에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것이 나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숲 속에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커다란 숲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일부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큰 흐름 속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철학이 가져야 되는, 또 정치 철학의 존재를 염두에 둔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은 나무를 보지만 동시에 그 뒤에 숲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치 철학을 하진 않지만
정치 철학이 저기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정치 철학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지원은 뭐 직접적으로 무슨 뭔가요 캠프나 뭐 이런 데 가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온전히 정치 철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난다면 정치 철학의 존재를 전제로 한 건강한 정치의 어떤 그 유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옳은 판단과 또 장기적인 의미에서 정치의 개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